예, 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대를 참여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는 제주 현장에 계실 거고요. 일부는 편하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원래 계획은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만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1분과 중에 자유주체 발표 내용은 대학 행정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4개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총 시간이 보니까는 8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4분이니까 한 15분씩 발표를 하시고 전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20분 토론 시간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끝나고 질문을 이제 한 뭐 5분 내지 10분 정도 받는 방법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 시간들이 좀 짧아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 시간을 한 15분을 드리지 못하고 한 12분이나 뭐 한 이 정도 드리고 토론 시간이 이제 한 7, 8분 정도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1안과 2안 중에서 어떤 걸 하나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지 우선 발표자분 내부 이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란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먼저 발표 다 끝나고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화면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발표인데요. 한국 공동체로서 학회의 의미와 역할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네 분의 그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부산교대의 박상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한 15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교대 박상은입니다. 좀 늦게 시작하게 돼서 원인을 제공해서 죄송합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해주셨는데 그분이 제가 다시 기술자분이 오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15분 내에 늦게 하는 만큼 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온라인 네, 하는 게 그러면 화면 공유를 옆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그 배경,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연구자들이 박소영 교수님, 김민조 교수님, 청주교대 이렇게 그리고 장우천 우리 행정학회 간사님 이렇게 네 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2021년 교육행정학회 학술위원을 구성하면서 초기에 구성하고 나서 우리가 1년 동안 학술대회 준비나 이런 학회 활동을 한 다음에 연말에 연차대회 때 우리가 활동한 거를 뭔가 좀 정리해보고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 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할까 하다가 학회에 대해서 학회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학회 발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학회 6월달 연차대나 6월달 그 교육학회 연차대 때 충기학술대회 하고 이번 11월 연차대회 준비하면서 그 동시에 이 학술대회 운영과 관련한 또 학회 활동과 관련한 설문도
조사지를 만들어서 회원들께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결과에 나오겠지만 응답자가 너무 저조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활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그래도 응답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받았던 느꼈던 거는 설문지가 좀 나름대로 답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설문 응답을 하면서 학회 활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학문 공동체로서 학회인데 우리 학회가 학문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부터가 사실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 회원들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는 것은 네, 다음 계속 제가 넘기면 안 되나요? 제가 네,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 제가 스탑할 때까지 더, 네 여기, 네 이론적 아니 한 단계 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해주셔가지고 연구 문제는 학회원들 학회 참여 양상이 어떠한지, 학회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참여 실태와 그리고 그런 선행 연구를 제가 건너뛰었는데 선행 연구에 보니까 학회원들의 배경에 따라서 학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크게 나온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생각 못했지만 배경 변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더. 제가 할게요. 네, 저희가 이론적 배경에서는 학회 개념과 기원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학문 공동체에서 학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서 좀 리뷰를 했고요. 안 넘어갔는데. 네, 하나 더. 네. 네. 그리고 학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네, 하나 더.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사 대상 및 시간이 제가 앞부분 많이 잡아먹어서 이론적 배경 부분은 크게 학회 기원,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학회 4개 학회 저희가 설문조사 대상이 충기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교육행정, 재정, 네, 교원, 정치학회 4개 학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의 현황에 대한 특성 부분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학회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설문조사 도구를 만들었는데 학회원의 학회 참여에 관해서는 참여 동기,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학술대회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회의 소속감, 만족감, 그리고 중요성 인식, 그리고 학회 운영과 참여의 문제점, 그리고 학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변이로는 학력하고 박사학위 취득 연도가 언제인지, 그리고 직업, 그리고 학부나 대학원 시절에 학회 참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중요한 배경 변이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네, 그리고 응답자는 저희가 여러 차례 3주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이메일 응답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62명만 응답을 하셔가지고 응답수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였으나 이거를 학회 어디다 내서 논문으로 발표할 수도 힘든 그런 정도의 응답이어서 제가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석을 해보니 나름대로 의미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빈도 분석을 했고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응답자 특성에서 먼저 말씀드릴 게 응답자 수가 162분이지만 근데 이 162분은 기본적으로 학회에 관심이 있고 설문에 응답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이 162분은 그래도 학회 활동이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좀 신중하게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응답이 하나하나의 질적인 수준은 높다, 퀄리티 높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그래서 최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회 참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났고 응답자 배경을 보면 저희가 수도권과 충청 경상도권 없으면은 우리 학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이 지역 중심으로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연민호 교수님 좀 분발해 주시면은 독려를 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농담이고 제가 이거 다 하면은 시간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 저 연구 결과 논의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중간중간 보시고요. 제목만 참고하시면. 좀. 네, 이렇게.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목 보시면은 그 제목에서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설문지 했는지 대략을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설문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참여 양상, 참여라면 학술 대회 발표 또는 단순 참여, 학회 논문 투고, 뭐 논문 심사, 뭐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학회비 납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참여로 했고 그 다음에 학회에 대한 어떤 그 활동 중요성 인식은 얼마나 학회 활동이 이러이러한 점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모든 영역에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만족감, 소속감 이런 것들은 특히 배경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소속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소속감은 배경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몇 가지 논의사항을 3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학회 의미와 역할, 학회 참여, 활동의 중요성 인식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 결과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교육행정학회, 교원학회, 정치학회, 재경학회는 어느 정도 충실하게 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또 학회의 학문 발전이라든지 실제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학회 보이고 학회원들 역시 학회의 역할을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서 학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결과들은 선행 연구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와 또 유사하게 학회원 간의 인식 차이가 좀 나타났는데 그곳 몇 가지를 보면 학회 참여, 학회에 대한 인식 등은 학회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특성을 이제 박사학위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박사학위 취득한 지 좀 5년 미만인 사람, 6에서 15년 이상 된 사람, 15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학위 취득 후 6에서 15년 미만인 집단, 흔히 말하는 저희가 중견 연구자 집단들이 5년 이하이거나 15년 이상인 학회원들보다 학회 참여나 활동에 좀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아마 이제 젊은 분들은 초기에 대학원생은 여러 가지 의무로 뭐 참여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신규인 경우는 뭐 실적 때문에 참여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은 학회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다. 학회 비용이 좀 경제적 부담이 된다라는 반응도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학부 대학원 재학 시의 참여 경험에 따라서도 학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학회 실천 지향성 부분도 저희가 설문을 했었는데요. 줄치는 것만 보면 모든 집단에서 학회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회의 새로운 동향, 소개와 선도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잠깐 하나만 들어가서 네. 시간이 제가 거의 다 15분이 됐는데요.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학회 실천 지향성을 높이려는 것이 저희가 학회에서 현장 교사들, 전문가들 참여를 많이 시키는데 그거하고 학회 실천 지향성을 높이려는 것하고 학회 구성원이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일치하지 않게 나타나는 우리가 현장 교사들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실천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학회가 좀 더 현장의 문제나 어떤 실천적인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네, 저희 결론으로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학회원의 수에 비해 전체 응답자 수가 낮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학회가 본래적 기능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학회원의 참여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결론으로. 2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견 연구자 집단에 대해서 뭔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5년 미만 학회원들이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학회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진학자 지원에 같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식의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아마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수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회에 참여하는 우리 동료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학회 임원진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학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좀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또 줌하고 좀 다르게 이게 시스템이 바뀌니까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무실도 많이 학교에서는 이제 줌을 쓰시는데 저희는 또 웹엑스 성대하고 저희하고 할 때는 같은 웹엑스 쓰니까 괜찮은데 이제 서로 다르면 좀 처음에 애로점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 발표 연민호 교수님 발표를 이제 듣겠는데요.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민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백정아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지금 한 1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하신 회원님 반갑습니다. 저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네요. 좀 아쉽지만 저만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 온라인으로나마 회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지난 한 1년 8개월 정도 되죠. 이렇게 영상회의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요즘에는 이게 각 대면인지 비대면인도 구분도 잘 안 되대요. 상당히 저는 편합니다. 오늘은 또 에어미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요. 뭐 이랬습니다. 인사말 겸 소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발표 논문은 학술대 자료집으로 이미 제공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오늘 발표에서 PPT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회 발표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 처음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지금 제 연구가 주로 이게 이론 연구, 담론 분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체적인 경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실지 궁금합니다. 논문 제목이 지금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입니다. 이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 현안 보고서로 지난 7월 말에 출간됐습니다. 그때 제목은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특성과 미래 대응 방안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발표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고등교육과 관련된 용어 때문에 많은 혼란, 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단어, 뭡니까? 동양의 그 중요한 그 고전 중에 하나도 대학이란 책 있죠. 대학 중용 논어 맹자 할 때. 우리는 대학 아주 쉽게 쓰죠. 대학교, 대학교육, 고등교육. 혹은 또 50년 전에 나온 마틴 스로우 그 교수의 엘리트 고등교육 체제, 대중고등교육 체제, 보편교육 체제, 이 고등교육, 대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때문에 대단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가거나 또 이렇게 논문을 읽을 때마다 좀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호기심 혹은 답답함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숙제를 줘가지고 마감 시간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전체를 제가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집의 요약 부분입니다. 이 논문 목적은 고등교육, 대학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고등교육 체제를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합의 혹은 동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 요인을 구분하고 의미를 규정하고 또 그 각 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사회적 교육적 맥락에 맞춰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 하고 하여튼 시도해 봤는데 읽어본 독자님들께서 그런 대로 괜찮다고 이렇게 평을 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담론 분석입니다. 대상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통계 자료를 가져다가 제 논지에 맞게끔 활용했습니다. 이 논문 내용은 고등교육 체제의 목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한국 고등교육의 지배구조는, 예산구조는,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각각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특성을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문제 4가지는, 첫째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는 정부 차원이나 혹은 기관, 대학이죠. 이게 목적 구성이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는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예산구조, 다른 말로 하면 재정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적 가치를 강화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과 지표가 가져온 역기능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근거해서 제가 대응 방안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고등교육 혹은 대학교육의 목적 구성에서는 각 고등교육기관이 처한 사회적 맥락이나 학생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는 고등기관이 그 자체로 자율성이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고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다 보니까 교육부 마음대로 하죠. 셋째는 예산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공적자금 집행 방식을 교부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고등교육기관의 성과관리,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현재 이 성과지표, 성과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게 이 논문의 전체 요약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본문의 내용을 짧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연구의 방법을 담론 분석을 한다고 제가 그랬는데, 왜 담론 분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키워드들은 사실 사회적 용어나 사회적 개념입니다. 이 속에는 이 권력이나 지식이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만드는 지식은 권력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죠. 이 영국의 앤소니 기든슨이라는 사회학자였죠. 이분 토니 블레어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죠. 이 양반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이나 연구 결과, 이론들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사회적 삶 속에 들어가고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죠. 그럼 누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정보나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가, 이런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고등교육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 이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고등교육이 무엇이냐, 고등교육 체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고등교육, 대학교육 혹은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걸 아주 간명하게 정리하면, 고등교육기관, 이게 대학이죠. 전문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여기서 실시하는 모종의 교육활동이 고등교육이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이 교육활동은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학사냐,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 여기에 맞게끔 이 목적 구성을 해줘야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 운영하는 사람들 간에 뭔가 이렇게 합의, 동의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고등교육 영역에 따른 정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것은 그 책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 체제와 핵심 요인에 대한 정의를 내놨는데, 아까 고등교육이라는 개념을 내렸고 거기에 체제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체제는 일종의 사회적 구성체입니다. 제도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종합하면은 어떤 사회가 고등교육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고등교육이라는 목적을 구성하고 법령이나 운영 방식을 다 이렇게 진술해서 법으로 표현하죠. 이게 이제 사회 질서 방식인데, 이걸 저는 고등교육 체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 체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니, 목적 구성, 지배구조, 예산구조, 성과지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정의나 특징은 제가 본문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러한 그 개념 정의에 근거해서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특성에 나타난 문제와 대안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목적 구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정부나 참여자들이나 이중성에 덫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그 국가 수준이나 기관 수준에서 목적을 더 치밀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그 학위에 맞게끔 해야 될 것이다.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맞게끔.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모호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설 대학평가기관이나 국제기구이나 언론이나 기업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목적을 설정해 가지고 이제 평가에 활용해. 이게 이제 역기능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육의 질적 신장이니 경쟁력 강화니 질적 수월성이니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이런 것들이 참 모호하죠. 이것은 완전히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인데, 이 대안은 결국은 이 교육 활동의 주체인 교수나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적 구성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3분 남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관료적 특성이 초래한 부정적인 효과인데,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이 국가 권력이 고등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가능한 지방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권한을 좀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 믿어보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구조 사적 가치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한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죠. 수익자 부담이죠. 민간 부담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등교육의 뭐 무상화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결국은 초중등처럼 의무 교육이 돼야 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재 상태로 간다 그러면 교육부가 예산 구조에서 지금같이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부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는 아주 예민합니다. 이 성과 지표에서. 그런데 이 성과 지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관이 뭘 했느니, 달성 목적에 맞는 행동을 했느니, 이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신뢰가 될 거 아닙니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성과 지표는 이 사기업체의 성과 지표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다. 우리 대학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식으로 성과 지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한하자. 만약 필요하다면 아주 제한해서 한 10%만 하자. 100%가 아니라, 이 얘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은 이 고등교육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언어 개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관계를 따져봤는데,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요인들 간의 권력관계의 구성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대안 모색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이나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와 같이 사적 가치가 아니라 공적 기반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적 협약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 발표 마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맞췄죠? 네. 15분.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 체제를 목적, 지배구조, 예산구조, 성과지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대기업에 있으면서 대학 일을 한 30여 년 이제 해오는 과정에서 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대학이라고 말을 쓰는데, 고등교육이라고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문대학서부터 이래까지 학사학위, 석사, 박사까지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로 쓰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막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문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원까지 전부 다 그 문맥을 모르면 이게 4년제 일반 대학을 얘기하는 건지 고등교육 을 얘기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 대학의 기능과 역할, 전문대학이 자꾸 이제 4년제화되고 지금 이제 수업연은 다양화해가지고 대학원 특수대학원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니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뭔가가 그 어떤 합의 속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사안별로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물론 저희 대학 고등교육의 발전이 자꾸 대규모 대학, 서울대학 뭐 그런 걸 모델로 해가지고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은 대규모 대학 뭐 발전해온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런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고민과 의미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희정 박사님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으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발표가 지자체 기반의 전문대학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아니라 직업능력연구원으로 바뀌었죠. 직능원 그래도 약자는 직능원이 그냥인데요. 직능원의 그 주희정 연구위원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등교육 관련해가지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등교육을 교육행정학회나 이런 저희 학회에서 논의하기로는 주로 4년제 일반 대학의 관점에서 논의를 해왔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그 백정환 사회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몸부림들을 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직업교육이라는 어떤 목적성이 상실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연민호 교수님께서 기능분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 직업교육에 관해서 고등교육 단계라면 이것이 과연 중앙 국가에서 채무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의문 속에서 그거보다는 지역 기반으로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구조조정 결과 입학 정원이 전문대학이 거의 뭐 한 40%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실상은 고등 직업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고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7만 명인데 현재 60만 명에 달하는 대학 정원을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뭐 전문대학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워낙 4년제 일반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직업교육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교육이 과연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요. 과거에 저희가 제조 기반으로 제도식으로 운영되었던 이런 교육보다는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이 제조업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학령 인구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이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지자체 단위에서 깊이 고민한다면 지역 소멸의 문제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지역과의 관계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워낙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대학의 미션별로 이 세 가지 역할과 기능이 지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교육과 연구 그리고 또 서비스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요한 것들 보여줬고요.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이제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복과 제도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의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관계를 좀 더 긴밀히 하는 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지역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변경이 돼서 뭐 공무원 임용 기회라든지 공공기관 채용 확대라든지 또 대학가 정출연 이런 지역 인재 우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워킹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정부 나름의 중앙 단위에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도 지금은 좀 더 뭐 RIS 사업이라든지 지역 선도대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대학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보면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 간의 뭐 구분이라고 할까요? 직업교육이라는 어떤 명확한 영역을 두고 지원의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동형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뭐 마이스터 대학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뭐 과거 정부에서는 그 전문 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일반 대학과 대학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한국 폴리텍 대학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전문 대학은 사실상 4년제 대학과도 차별성이 없고 이런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폴리텍 대학과도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등직업 교육의 모델로서는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재정 지원 사업들도 보면 이러한 특성화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4년제 일반 대학과 동일한 형태의 전문대학 버전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형화를 오히려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보여집니다. 이런 앞에서 그런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누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밀하게 정리를 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내심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대학 충원율이 당연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전문대 수준에서도 이러한 충원율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5개권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특히 대경권에서 차이가 수도권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결국은 지역별로 전문대학의 그 상황이 다르다. 천편일률적으로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문대 입학자들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 단위에서 이 친구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력별 인근과 취업률 같은 경우도 실상은 전문대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타 OECD 자료를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학력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간의 그 차이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전문대학 수준에서 보더라도 4년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이 줄어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인봉 지표들을 보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도 보시면 전일제 학생 1인당 교육기관의 총 지출을 기준으로 OECD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거의 뭐 48.47% 수준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독일이라든지 직업교육으로 직업교육이 강한 국가에서는 여전히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도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하고 연동해서 보시면 지자체별로 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비율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극소수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경북도 대경권에 지금 학생들이 전문대 학생들의 신입
학생 충원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상 경북 지역에서 전문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좀 많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제조업이나 그 2차 산업 중심의 도시들에 해당하는 경남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전문대학의 투자가 지자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충북이 사실 또 학생이 유출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이 부분도 조금 낮은 편이고요.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연구 발표문에는 싣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수행한 연구 중에 전문대가 갖고 4년제 대학의 유출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유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출이 심한 지역이 이제 충북, 강원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거는 조금 보완을 해서 이 지표하고 재정 지원 사업과 유출 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4년제 일반 대학생의 유출보다 전문대생의 유출은 거의 없다. 거의 없고 정주를 원한다면 지자체는 직업교육을 하는 이쪽 고등 직업교육 단계에서의 재정 지원을 좀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궤를 맞춰서 제가 그 방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초강력권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강력권 고등직업교육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지방교육법에 따라서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축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4년제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일자리와 관련된 현황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어서 강력권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도 단순히 이제 대학 간의 연계만으로는 좀 힘들 것이다. 이분들은 지자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위원회들과 이 연계를 좀 해서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자체 단위에서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약점이 지금 여기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선포대회를 잠깐 하자면 실상은 일자리가 없어서 교육이 미스매치가 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능력을 썩히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거는 지자체 단위에서 특별히 또 직업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게 돈 조금 지원하고 생색은 또 크게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경제학 쪽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교육과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첫 번째로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 4년제 일자리가 아니고 2년제 일자리라면 파악이 좀 더 용이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측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잘 되어 있고 10년치 전망을 통해서 교육과 완전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재 수요 전망이 상세화가 되면 당연히 학생 정원 조정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 내에서 합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공유대학으로 지금 하고 있는 4년제 R&D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업교육에서 더욱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전문대학원의 그 임금 수준을 보면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극히 그 임금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강력권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라든지 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 차원에서 좀 하려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공유 플랫폼이라든지 대학 간 연계가
제가 봤을 땐 4년제보다 좀 직업교육에 좀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 주장들을 좀 했습니다. 그 K무크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대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극히 없고요. 사실 이론 중심 이런 것들은 4년제 대학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원 합포율 같은 경우에서도 전문대학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대학이 교원 확보를 더해서 지금 대학 평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정부 중앙 차원에서 기반 시설, 교육 기반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전문대학 내에서는 이제 시스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년제와 조금 다른 것들이 학과 개편 유연성이 상당히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전공이기주의 이 부분들이 전문대학도 똑같은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대학 교원 인력은 그 4년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실합니다. 현재 그 전문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 강의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 50% 정도만 전임 교원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비전임 교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임과 전임 교원 간의 이 관계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전임 교원이 다시 그 학과 개편을 통해서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조금 지금까지 교육행정학회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좀 다루어지고 그리고 4년제 일반 직업교육과하고 그 전문대학 교육 간의 차별성을 조금 더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이 고등직업교육이 다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은 세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연계 속에서 전문대학의 어떠한 발전 가능성,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대학에 맞는 재정 지원 방식, 4년제 대학의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 전문대학 특성을 고려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한 대학 시스템 구축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짧게 제 얘기를 드리면 전문대학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전문대학의 정체성 정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학만의 문제인가 이제 직업 교육과 관련된 믹스매치 얘기 주 박사님 해주셨는데 이게 대학만의 문제인가 대학이 노력해 가지고 될 문제인가 사회에 해결될 문제도 좀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합쳐가지고 국립대학 수를 줄여서 몇 개로 했다고 하는 성과를 내지 말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그 역할 기능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성과 중심으로만 정부에서 접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고요. 전문대학이 이제 학사대학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접근하는 게 좋은데 자꾸 아까 그 여민호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4년제 대학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대학 혁신정책의 환상 경로 및 확산 요인 탐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숙명여대 박소영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박소영 교수입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대학 혁신의 확산과 채택,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로 제가
생명대학교의 신하영 교수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를 처음에 생각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학의 혁신이라는 것이 뭐 늘 화두였고 늘 준비를 해왔고 제가 사실 이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초중등 분야 연구를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이 그 혁신 그러니까 대학의 개혁보다는 이제 초중등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왔는데 대학에 오니까 저에게 자꾸만 혁신을 하라고 해서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 대학의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는가? 이제 누가 받아들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대학에 와서 그래도 뭐 좀 옛날 얘기지만 교수학센터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굉장히 소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대학이 변화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의 관심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수업 방법이나 교수학습에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혁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런 그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이미 이제 전공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훨씬 더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받았을 때 훨씬 심리적인 저항이 커진다고 해야 하나? 이제 나중에 연구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그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이 대학의 혁신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좀 더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처음 이제 기획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좀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어떻게 이 그 과정이 이루어지나 혁신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 혁신과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조직적인 그 특성과 연결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좀 모형 설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역시나 데이터가 없어서 개별 데이터 그러니까 대학 하나를 그 분석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에는 전체 데이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를 하고 제가 그냥 지적 연구로 연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뭐 이런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연구의 문제로 이제 첫 번째로 로저스의 개혁 채택 모형은 대학의 혁신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이제 이 로저스의 모형을 채택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혁신 수용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많이 가진 모델이 많았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누가 어답션 하는가에 대한 모형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서 당시에 혁신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이퀄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테크놀로지 수용 모델이 굉장히 한때 2000년 초반 정도에 좀 유행을 했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이 혁신의 그 확산 모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이전에는 훨씬 더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이제 조직 개발이나 조직에서의 새로운 문화, 뭐 내용 가지고 연구를 한 것들이 더 늘어나서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 최근에 이 로저스의 모형이 많이 사용이 돼서 저도 이 로저스의 모형을 가지고 한번 좀 대학의 혁신 과정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 로저스의 모형에 근거해서 결국은 대학 구성원이 어떻게 혁신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리고 이 혁신을 받아들일 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과 천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혁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좀 대조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로저스의
로저스의 혁신 확산 모형은 사실은 제가 이 이론이 좀 상당히 방대하고 이분이 연구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셔 가지고 이 자신의 모형을 가지고 여러 이제 사례에 비추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그 혁신의 속성에 대한 부분, 혁신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빠르게 어떤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모형을 전체를 다 가져올 수가 없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혁신의 속성, 어떤 혁신이어야 이 혁신이 채택되는가라는 부분에 이 연구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로저스는 이 구성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이 혁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혁신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냐, 어떤 상대적인 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이 적합성이라는 특성을 들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랑 또는 앞으로 얼마나 이것을 내가 채택하면은 그 필요성에 부합하느냐,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복잡하냐, 또는 내가 시험적으로 해볼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관찰 가능하냐,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뭔가 위험한 요소는 없느냐, 이런 요소들을 이제 로저스의 모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 채택자에 대해서도 그 이론에 보면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혁신과 관련된 연구에서 보면은 혁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리 early adopter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2.5%, 그다음에 초기 채택자는 이제 13.5%, 이제 이 중에서 혁신가들이 굉장히 이 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고, 이제 나중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35% 정도고, 그다음에 그러고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16%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분석을 해서 제 연구에서는 초기 혁신가와 이제 혁신 지체자 또는 후기 채택자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제 혁신의 확산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혁신학기 이후로 혁신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로저스의 모형을 활용해서 연구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이 초중등 분야는 대체로 이 혁신학교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 러닝 같은, 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혁신의 수용과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초중등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초중등 분야의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이 문대영 선생님의 연구를 이 연구의 모델로 삼았는데, 그 연구에서는 융합교육과정, 융합인재교육이 어떻게 학교에서 받아들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 연구에 주목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에 더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짜야만 했을 때, 교수학습을 변경시키는 정도를 더 넘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례에서 보시겠지만 꼭 교육과정 전반을 흔들 만한 혁신인가라는 점에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는 학교를 하나 채택을 해서 대학에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가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도 각자 학교에서 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 하에 강의 계획서의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저희 학교 한 3년 전부터 역량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어요. 강의 계획서에서 의사소통, 이 강의가 의사소통 역량이냐 아니면 무슨 정보 처리 역량이냐, 이렇게 역량을 체크하도록 하고, 너의 강의가 정말 그 역량을 키워주는지를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혼란을 느꼈어요. 이제 '나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강의가 저는 그냥 교육 행정학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강의를 저는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탐구 능력 이런 거에 이렇게 체크하고 너무 저는 스스로 굉장히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채택을 했는데 그리고 그 혁신 지원 사업을 보면 성과 보고회를 가면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막 발표를 하는데 '정말 잘 되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이제 하게 되는 더 궁금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을 인터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창대했던 꿈과는 달리 사실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조기 채택자들은 혁신 본부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혁신과 관련된 그 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았고 연령대는 대체로 굉장히 젊은 분들이 사실은 많고 조금 연배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책임자급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보였고 후기 채택자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강의를 잘하긴 하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혁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굉장히 저항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기 채택자와 후기 채택자를 구분하는 사실은 뭐 아주 강력한 잣대가 있는 건 아닌데 이분들을 이제 평소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저항하는 분들을 조금 임의적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연구 결과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그 연구 방법에서 미리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저스가 생각했던 그 틀을 가지고 연구에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어떻게 번역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결과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교수님들을 움직이는 어떤 상대적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수님들은 내가 이걸 잘 가르쳐서 학생이 만족하냐, 학생들이 좋아하냐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강의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교수님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고, 그렇지만 조기 채택을 하는 분들은 이게 그 학생의 어떤 학생 중심 정책에 부합한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 적합성에 대해서 높이 인식하고 후기 채택자들은 내가 가르친 내용이랑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기존 교육과정이랑 경합성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복잡성과 관련해서는 이 역량중심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미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 조기 채택자들조차도 뭔지는 알겠지만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시험 가능성인데요. 조기 채택자들은 그걸 시험적으로 해보긴 했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기 채택자들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후기 채택자들은 심지어 그런 건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다음에 관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다 이걸 해가지고 뭐 성과가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그리고 특히 후기 채택자들은 이거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해야 하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 연구가 결국은 학교에서 하나의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직 사실은 굉장히 시범적인 연구였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이 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혁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어떤 이 로저스가 말하는 혁신의 요소 중에서 대학의 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그거 시범적으로 했을 때 어떤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그 성과에 대해서 구성원들이랑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사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대학에서도 지금 학력 인구 감소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발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측면에서 대학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로저스의 그 혁신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상황, 구성원들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본 의미 있는 발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4개의 발표는 전부 다 끝났고요. 혹시 이제 제가 뭐 질문 있으면 올려달라고 이제 채팅창에다 올렸는데 제대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잠시 기다려 보는 사이에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질문 생각하시는 사이에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발표했던 박상환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있었는데 이 사례 수가 작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중복되는 문제, 그 발표 슬라이드에 보니까는 그거 다 빼면은 한 37% 정도 뭐 돼 있는 것처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저기 감안해가지고 해석해야 되거나 접근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한번 그냥 던져보고요. 주 박사님 그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결국 전문대학생들 정주와 관련해가지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지자체마다 이제 이 역량이나 능력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론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그런 역량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박소영 교수님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주셨는데 이제 이게 일종의 사례 연구잖아요. 그 대학을 혹시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 대학을 선택했던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는 것하고 지금 내용은 이제 교육과정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 혁신이 꼭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를 뭐 좀 일반화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지 될, 뭐 주의해야 될 뭐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분들 좀 질문 기다리면서 한번 3가지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162명이 응답했는데 뭐죠? 여기 보면 중복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중복이요? 중복이 아니, 응답자 중복? 응답자 중복. 162명은 중복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네.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랑 이거 확인해서 중복하는 걸 다 빼고 162명을 최종적으로. 학회별로 중복하는 걸 다 빼고선 네네네. 분석하셨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예, 예. 제가 저기
착각을 순수하게. 했었던 거. 순수하게. 원래 209명이었는데요. 그 배경 변인의 응답을 안 하신 분이 40 몇 명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빼고 162분만 분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교육행정학회에 있으면서 교원교육학회도 들어가 있고 다른 데도 막 중복대에서 이제 갈 네네네. 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래서 똑같은 반응들이 계속 네.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여쭤봤던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제가, 잠깐 여기서 다 응답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백정환 박사님. 아니, 네. 응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연민아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겠습니다. 고등교육 무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시에 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이 모든 돈을 싹 긁어가지고 모아서 우리가 학생 1인당 그 고등교육비가 있으면은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학의 정원수만큼 곱하기 고등교육기간 대학 유형별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산출을 해서 대학의 정원과 곱하기 1인당 비용 해서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 이제 기타 뭐 여러 그 경상비에 드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등교육 뭐 교부금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사업비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누가 항의하면은 다시 구제해주고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거는 저는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주희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교육은 지역의 정주 여건하고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중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지자체로 가는 건 적절할지 모르지만 고등교육의 연구 파트나 R&D 파트는 어차피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좀 많이 말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박상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고등교육이 지금 대학 교육이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가져온 이제 폐해가 결국은 중앙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이렇게 대학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고 있고 선생님이 제시한 대안이 1인당 고등교육비를 산출한 다음에 그걸 정원에 맞춰서 다 나눠주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없어지는데 그거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저도 동의하고 선생님도 동의하고 다수가 다 동의한다 그러면 그런 정책 하자면 안 되는 이유를 누가 만들어낼까요?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게 누굽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지자체의 개입 문제. 지자체가 개입하면 일반 대학에 대한 자율성이 약화되겠다. 이게 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하고 똑같은 비유입니다. 하도 우리가 이 중앙정부 혹은 교육부의 간섭에 휘둘리다 보니까 자율성이 아주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지역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거의 60, 70%가 그 지역 아이들입니다. 정주할 수 있는 애들도 그 지역 아이들이고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고등교육 기관에 개입해서 일자리든 혹은 R&D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그게 없어요. 교육부가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교육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의 대응자금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책임도 없는 것이지. 내 새끼 내가 키워야 되는데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선진국도 됐다고 하고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믿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제 30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파산하는 곳이 많습니까? 잘하는 곳이 많습니까? 요즘 대통령 후보자 보니까 아주 성공적인 사람 많이 씁니다.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주 박사님 마이크랑 비디오가 꺼져 있는데 자리가 안 계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뭐 주 박사님한테 여쭤봤던 질문은 스킵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연민호 박사님 뭐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제가 주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지자체마다 그 예산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역량들이 이제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고민이 돼서 이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박소영 교수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종의 이제 사례 연구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반화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아닌, 뭐,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뭐 혁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방 중소규모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지방 중소규모 대학은 변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요구가 높은 수도권보다는 훨씬 더 절박하게 변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어서 좀 더 변화의 어떤 양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채택을 했고요. 교육과정 중심으로 대학에 물론 여러 가지 혁신이 있지만 제가 이 교육과정 혁신에 더 관심을 가진 이유는 교육과정 혁신이 교수에게 정말 혁신을 요구하는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혁신은 사실은 뭐 사업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혁신이 끝나거나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혁신조차도 사실은 상당히는 이례적이거나 몇 번 그냥 해보고 끝나거나 또는 굉장히 일부의 교수님만 하고 말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교육과정의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속성이나 그 변화의 그 깊이가 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혁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른 혁신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다른 혁신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조금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핵심적인 그 변화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다른 뭐 발표자나 토론자 또는 온라인 참여자 뭐 모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지금 질의 들어온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말씀하실 사항이 없다 그러면 제가 저희가 했는데. 예정했던 그 80분 중에서 지금 이제 2분, 연민호 교수님. 이제 박소영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간단히 답해 주세요. 질문창 보시면 돼요. 조기 채택자. 지금 제가 뭐 파레토 법칙이랑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네네네네. 혁신적으로 참여하는 그룹들이 앞에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관심 갖고 참여하고 뭐 그런 것인데 여기도 보면 초기 채택자가 거의 13점 얼마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안에서 이렇게 면담해보고 그들 내용 분석하다 보면 초기 채택자라도 그 혁신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시작되는 거 했구만 뭐 이렇게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연 이 조직 혁신이라는 게 지도부가 주도하는 거, 혹은 또 내부 구성원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또 중간에서 잘 이렇게 조정하는 거,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 네. 저는 지금 제가 이 사례를 이제 채택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이 연구를 한 이유도 비슷한데 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의 교사학습 방법만 한번 해보면 되지 하는 수준에서 좀 더 이것을 뛰어넘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 융합교육과정, 영역중심 교육과정, 이제 이름은 다양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그 변화의 요구는 높다. 그런데 변화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2대 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지금 대학의 구성원이 상당히 누령화되고 있어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만 있으면 나 이제 퇴직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아니에요. 예, 이해됐습니다. 네. 네. 쌤 아니에요. 변화해야 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게 그 연구 주제로 잡아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대학마다 고민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제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적으로 훅 하고 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나간 만큼 사실은 나간 이상으로 충원을 해야지 되는데 충원하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세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전부 다 마치겠는데요.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사회자가 진행을 잘못한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